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아파트 복도의 어스름한 어둠 속에 서 있을 때 그 아이는 그 말을 내뱉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누군가 내 가슴을 쥐어짜는 것만 같았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막연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성은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뭐라고? 긴장감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 아이는 내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셔츠에 배어있는 은은한 남자의 향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연애하는 법이요. 누나가 좀 가르쳐 주세요. 생기 넘치는 32살의 남자가 자신보다 무려 16번의 봄을 더 겪은 48살의 여자인 내게 위험천만한 부탁을 하고 있었다. 마땅히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고 이 미친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문을 쾅 닫아버려야 했다. 이것은 금기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택배가 잘못 배달되었던 그 운명의 밤, 그날부터 평온하다 못해 지루했던 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딱 한 번뿐이에요.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온 어리석은 말이었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와 바로 옆집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독신남. 우리는 이름 없는 관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당황한 기색으로 내 손을 잡았다. 누나, 우리 들킬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을 기세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멈출 수가 없었다. 이혼 후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줄만 알았던 48살의 여자인 내가 다시금 살아나 사랑을 갈구하는 진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내 이름은 한서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살아낸 여자다. 나는 서울 송파구의 고급스럽지만 적막한 아파트 1501 호 15층에서 혼자 살고 있다. 3년 전 이혼 후 딸아이는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고 텅 빈 집에 나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프리랜서 번역가라는 직업 덕분에 나는 온종일 집에 머물며 글자와 침묵을 벗삼아 지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잔잔하지만 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지루하게. 나는 내가 고독에 익숙해졌다고, 심지어 그것이 편안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깼다. 택배 기사였다. 상자를 받아들었을 때 나는 멈칫했다. 운송장에 적힌 이름은 한서윤이 아니었다. 수령이는 이중이 1502 호. 그는 한 달 전쯤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 남자였다.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훤칠한 키에 약간 마른 체형 잘생긴 얼굴이지만 늘 모자가 달린 후드티 뒤에 자신을 숨기고 다니던 사람. 마주칠 때면 그는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곤 했다. 잘못 온 택배 상자를 들고 나는 1502 호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맨발로 급히 마룻바닥을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거친 숨소리까지 선명했다. 약 10초 후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주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물에 흠뻑 젖은 채 허리에 얇은 수건 한 장만 두르고 서 있었다. 젖은 검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 오뚝한 콧날을 지나 다부진 맨 어깨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욕실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수증기가
남성적인 바디워시 향을 머금고 내 코끝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두 손은 수건이 언제라도 흘러내릴까봐 필사적으로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목이 타들어갔다. 이렇게 벌거벗다시피 한 친밀한 모습의 남자를 본 게 얼마만이던가. 아, 아니에요. 택배가 우리 집으로 잘못 와서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시선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예의상 내 손에 들린 상자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감사합니다. 이런 꼴이라 죄송해요. 그가 말하며 상자를 받으려 손을 뻗었다. 짧은 전달의 순간 우리의 손가락이 우연히 스쳤다. 물에 젖은 그의 손은 기이할 정도로 뜨거웠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에 나는 몸을 떨었다. 1501호 사시는 분 맞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실수하는 게 있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사과하듯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웃을 때 그의 눈은 반달처럼 휘어졌고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리 환하고 따뜻해 보였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뒤돌아 도망치듯 빠르게 걸었다. 1501호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게 뛰고 있었다. 왜 이러지 그냥 이웃일 뿐인데. 그냥 씻고 나온 남자를 우연히 본 것뿐인데. 하지만 물기가 맺힌 넓은 어깨 탄탄한 근육, 그리고 당황하던 그의 눈빛이 슬로우 모션처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중년 여자가 비쳤다. 정신 차려 한서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흑심을 쫓아내려는 듯 내 뺨을 가볍게 때렸다. 그날 밤 잠은 나를 피해 달아났다.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응시하는데 청각이 유난히 예민해졌다. 아파트 방음은 나쁘지 않았지만 고요한 밤이 되자 벽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물 흐르는 소리, 발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그 남자의 일상적인 소리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다가와 바로 이 벽 너머에 젊은 남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 존재감은 기묘하게 내 신경을 건드렸고 이혼 후 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초조함과 설렘을 안겨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복도에서 그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누님. 그가 먼저 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노태 원문의 M 차오치는 관계의 진전에 따라 안녕하세요 혹은 누나로 번역될 수 있으나 초기 단계이므로 정중하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문맥상 친밀감을 위해 이후 누나 호칭을 사용할 수 있음. 어제의 그 적나라한 관능미와는 달리 오늘은 다림질 잘 된 흰 셔츠와 검은 정장 바지를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다. 출근하는 모양이었다. 응, 안녕. 나는 차갑게 보이려 애쓰며 대답했다. 찰나의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제의 사고에 대해 뭔가 말하려는 듯하다가 이내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우리 둘은 좁은 금속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밀폐된 공간 단 둘뿐. 침묵이 어찌나 무겁게 내려앉는지 내 숨소리와 그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들리는 듯했다. 1층에 도착해 그가 먼저 내리려다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미소는 아파트 로비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그쪽도요. 나는 유리문 뒤로 멀어지는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쓰레기장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햇살 가득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 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번에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툭 하면 복도로 나갈 핑계를 찾았다. 쓰레기를 버리러,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는 사소한 이유들로 자신을 속였다. 그와 마주칠까봐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보고 싶어 갈망하고 있는 것인지 나조차도 더 이상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가 안에 있었다. 자주 뵙네요. 그가 웃었다. 미소가 훨씬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정말 그러네. 이번에는 나도 좀 더 편하게 대답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가 갑자기 나지막이 물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덜컥했다. 응, 이혼했어. 나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에게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혼자예요. 요리 솜씨가 형편없어서 맨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거든요.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봉지를 힐끗 보았다. 과연 차게 식은 인스턴트 도시락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 남자가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야직 생각하기도 전에 걱정 어린 말이 튀어나왔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걸요 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눈가에 외로움이 스쳤다. 딩.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우리는 함께 내려 각자의 집 앞에 섰다. 불과 몇 발자국 거리였다. 그럼 그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머뭇거렸다. 그가 열쇠를 구멍에 꽂으려는 순간 내 안에서 강렬한 충동이 솟구쳐 이성을 덮어버렸다. 입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와요. 저녁 대접할게. 나는 내 말에 내가 놀랐다. 왜 낯선 남자를 집에 초대한 거지?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눈이 놀라서 커지더니 이내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반짝였다. 정말요? 그래도 돼요. 응, 어차피 나도 혼자 먹는데 둘이 먹으면 더 좋잖아. 편의점 도시락보다는 집밥이 낫지.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뜨거워지는 뺨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할게요. 그는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세상이 분리되자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쿵쾅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한서윤,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어. 나는 나지막이 자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연한 두려움 사이로 달콤한 설렘이 아주 오래전 청춘 시절 이후로는 느껴보지 못했던 선명한 기다림이 스며들었다. 나는 알았다. 그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닐 거라는 것을. 그것은 내가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토요일 저녁 6시 정각 내 심장 박동에 맞춘 알람처럼 초인종이 울렸다. 중이었다. 그는 한 손에 레드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태가 완전히 달랐다. 자신을 감추던 헐렁한 후드티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은 회색 니트가 몸에 딱 맞게 감겨 있었고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늘 이마를 덮던 머리카락은 왁스로 단정하게 넘겨져 시원한 이마와 맑은 눈이 드러나 있었다. 낯설고 성숙하고 당황스러울 만큼 매력적이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를 맞았다. 별거 아닌데 뭘 들어와? 그는 거실로 들어와 집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감탄했다.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되게 아늑한 느낌이에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혼자 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네. 어질러 놓을 사람도 없으니까. 저녁상이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입맛을 돋우는 빨간 제육볶음, 그리고 참기름 향이 고소한 시금치 무침. 소박하지만 독신 남성들이 늘 그리워하는 집밥의 맛, 내 정성을 다한 요리였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다. 식당의 노란 조명이 사적이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와인 코르크 따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초반의 침묵을 깼다. 건배. 첫 잔을 비우자 알코올 기운이 처음으로 겸상을 한 두 이웃 간의 어색함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너무 맛있어요, 누나. 중이는 밥을 한 숟가락 가득 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았다. 진심 어린 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다행이네. 입에 맞는다니. 식사하는 동안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중이는 강남의 IT 회사 프로그래머라고 했다. 송파구로 이사 온 이유는 단순히 경무에 시달린 후 숨을 곳을 찾아 조용한 동네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내가 무심코 물었다. 두 사람 모두 피하고 있던 그늘진 구석을 건드린 것이었다. 중이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눈빛을 가라앉혔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젠 익숙해요. 누나는요? 나도 그래.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집안의 침묵이 무서울 때도 있어. 이해해요. 중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목소리가 더 낮고 허스키해졌다.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동창회에 가거나 SNS를 보면 저 혼자만 뒤처져서 남들 인생의 변두리 어딘가로 떠밀려난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젊은 청년의 눈 깊은 곳에 있는 고독을 보았다. 32살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독이었다. 아직 젊잖아. 천천히 해. 서두를 게 뭐 있어. 인생 선배로서 위로했다. 하지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32살이 젊나요? 누나 한국에서 이 나이에 이뤄놓은 거 없고 옆에 아무도 없으면 실패한 취급 받잖아요. 당연히 젊지. 48살인 내가 보기엔 너는 그냥 파릇파릇한 청춘이야. 나는 무거운 분위기를 쫓으려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나를 보더니 따라 웃었다. 미소에서 어두운 기색이 조금 거쳤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그릇을 치우려 일어서자 중이도 급히 따라 일어났다. 제가 도울게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면 닦기라도 할게요. 됐어, 손님인데. 안 돼요. 먹었으면 밥값은 해야죠. 제가 닦을게요. 그는 완강했다. 그렇게 우리는 L 자형의 좁은 주방에 나란히 섰다. 나는 거품을 내어 헹구고 그는 그릇을 받아 물기를 닦았다.
공간이 수축하여 딱 두 사람만 들어갈 만큼 좁아진 것 같았다.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섞였다. 접시를 건네다 무심결에 손가락이 스쳤다. 물기 젖은 그의 손이었지만 남자의 살갗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나. 그가 나직이 불렀다. 암시가 가득한 정적을 깨고. 응. 나는 감히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대답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그의 목소리가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였다. 심장이 조여들 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가끔 놀러와. 혼자 먹는 것보단 낫잖아. 이성이 맞기도 전에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갔다. 정말요. 그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어차피 나도 혼자니까. 설거지를 끝내고 우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함께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 있었다. 와인 한 잔을 더 마시자 취기에 내 볼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나를 보는 중이의 눈빛도 한층 대담해졌음을 느꼈다. 이혼은 언제 하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바람처럼 가볍게 물었다. 3년 전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젠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나는 외로웠다. 비 오는 밤이면 미칠 듯이 외로웠다. 하지만 젊은 남자 앞에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딸이 하나 있는데 기숙사 생활하느라 바빠서 잘 안 와. 그럼 정말 완전히 혼자시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누나, 외롭지 않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하필 지금 이 질문일까? 가끔.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잖아. 나는 태연한 척하며 당황함을 감추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저도 외로워요. 중이가 고백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마지막 남은 강한 척하는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것 같았다. 서른둘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어요. 일만 하느라 또 일만 하느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기가 끈적해졌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이 우리 사이를 떠다녔다. 시계를 보니 바늘이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성은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그 역시 이 분위기의 위험함을 감지했는지 먼저 일어섰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그가 신발 신는 것을 보고 있는데 속삭임이 들렸다. 누나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카. 문이 닫혔다. 나는 현관에 홀로 서서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는 심장을 느꼈다. 거울을 보니 48살 여자의 얼굴이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와인 때문일까? 아니면 옆집 청년의 그 간절한 눈빛 때문일까? 그날 밤 중이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저도 외로워요. 그날 이후 우리의 우연한 만남은 잦아졌다. 어느 수요일 저녁 중이는 치킨과 맥주를 사 들고 왔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먹으며 TV를 보았고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었다. 그가 올 때마다 나의 차가운 집에는 온기가 켜졌다. 그는 나를 귀찮게 할까봐 걱정했고 나는 내가 너무 깊이 빠질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중이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누나 같이 가주실래요?
요즘 재밌는 영화가 있대요. 누나도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열정적인 초대와 기대에 찬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오전 내내 옷장을 뒤져 드레스를 입어보고 립스틱을 발랐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결국 젊어 보이면서도 단정한 옷을 골랐다. 한서윤, 내어 뭐 하는 거니? 스스로 비웃었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리만치 환했다. 그가 고른 영화는 로맨스물이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의 사랑을 다룬 그 영화는 마치 우리에게 닥칠 일을 예언하는 듯했고 일종의 자극제가 되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가르쳐 주세요. 라고 애원하던 중이의 눈빛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나는 자문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48살 여자가 32살 남자에게 연애를 가르친다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일요일은 시간이 놀리듯 더디게 흘렀다. 나는 원래 깨끗했던 집을 온종일 청소하고 거실에 붉은 장미를 꽂고 커튼에 그윽한 우드 향수를 살짝 뿌렸다. 저녁 7시 약속대로 초인종이 울렸다. 중이는 싱싱한 딸기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심플한 흰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모습은 친근하면서도 젊음의 남성미를 물씬 풍겼다. 수업 끝나고 디저트로 드시라고 샀어요. 그가 말했다. 미소는 쑥스러웠지만 눈빛은 뜨거웠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이고 물 2잔을 식탁에 놓았다. 거실 공기가 내가 참석했던 그 어떤 중요한 회의보다 더 무겁고 팽팽해졌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중이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끼며 긴장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강사로서의 침착함을 찾으려 애썼다. 우선 여자 앞에서 항상 몸이 굳는다고 했지 문제는 시선이야. 남자가 여자의 눈을 피하면 자신감 없어 보여.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게 명령했다. 내 눈을 봐. 바닥도 보지 말고 딴 데도 보지 말고 여기를 똑바로 봐. 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까만 눈동자가 내 눈과 마주쳤다. 처음에는 동공이 흔들리고 당황해서 계속 깜박거렸다. 숨 쉬어 중이야. 안 잡아먹어. 압박감을 줄여주려 농담을 했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약 10초, 20초 동안 눈을 맞췄다. 두 얼굴 사이의 거리는 팔 하나 정도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고 그가 억누르고 있는 적나라한 갈망도 보았다. 좋아. 내가 나직이 말하며 정적을 깼다. 다음 단계는 접촉이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열쇠지. 언제까지 나무 토막처럼 서 있을 순 없잖아. 나는 허공에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잡아봐. 내가 네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상상해. 중이가 침을 꿀꺽 삼켰다.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의 커다란 손이 쭈뼛거리며 뻗어나와 내 손을 잡았다. 또 그 느낌이었다. 남자의 뜨겁고 거친 손이 내 작은 손을 감싸 쥐는 느낌. 너무 세게 잡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게 잡지도 마. 여자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해. 내가 지도하며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살짝 쓸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지만 내 온몸이 저릿해졌다. 그 행동은 너무나 친밀해서 가상의 수업이라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어때요?
누나 심장, 빨리 뛰어요. 중이가 물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처음에 수줍음은 사라지고 대담한 탐색이 담겨 있었다. 손을 빼고 싶었다. 그만 이제 충분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몸은 이성을 배신했다. 나는 석상처럼 앉아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정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심장이 많이 빨리 뛰네. 나는 모기만한 소리로 고백했다. 중이는 손을 놓지 않았다. 대신 그가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좁혀졌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이마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비누 향과 남자의 살 냄새가 섞인 채취가 나를 감싸며 형이증을 일으켰다. 다음 단계는 뭔가요, 선생님? 그가 내 입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건 눈빛이야. 나는 내가 짠 각본을 기억해내려 애쓰며 더듬거렸다. 여자를 아주 그윽하게 바라봐야 해. 이렇게요. 중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지금 그의 눈빛은 순진한 이웃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불타오르고 갈구하고 소유욕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다. 주변의 공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크게 들렸다. 중이가 천천히 다른 손을 들어 올려 긴 손가락으로 내 뺨을 살짝 건드리고는 턱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의 손길이 닿은 피부가 불에 댄 듯 뜨거웠다. 누나 피부, 너무 부드러워요. 그가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눈을 감고 기다렸다. 죄스럽지만 달콤한 기다림. 그가 키스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내 입술에서 아주 조금 서로의 숨결이 섞일 만큼의 거리에서 멈췄다. 서윤 누나. 그의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다. 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내 심장을 태우는 불길 같기도 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냈다. 중이야, 잠깐만. 우리 너무 멀리 왔어. 나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등을 돌리고 거칠게 오르내리는 가슴을 감싸 안았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등 뒤에서 중이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가 일어서는 옷깃 스치는 소리.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지나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평소에 사과하는 톤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아냐, 얼른 가봐. 나 피곤해.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말했다. 네, 쉬세요. 문이 철컥하고 건조하게 닫혔다. 방은 다시 본래의 침묵으로 돌아갔지만 내 마음은 파도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의 온기가 아직도 내 뺨에 내 손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벽 너머에서 물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다. 아마 그는 찬물 샤워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 생각에 다시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알았다. 두 집을 막고 있는 문은 이제 형식일 뿐이라는 걸. 내 마음의 문은 이미 그에 의해 활짝 열려버렸다. 그 후 며칠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어색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나는 그가 출근할 시간에 나가지 않았고
그 역시 저녁에 핑계를 대며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침묵은 끝이 아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더 가까웠다. 나는 그가 보고 싶었다. 그 그리움은 외로운 여자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가장 미치겠는 건 그날 밤의 뜨거웠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일주일이 고문처럼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11시쯤 되었을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인터폰을 확인했다. 중이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눈빛은 미친 듯한 결의로 번들거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중이야, 왜 그래? 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가 들어와 나를 뒤로 밀치고 문을 쾅 닫았다. 더는 못 참겠어요. 그가 말했다. 숨결에서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참으려고 그냥 한순간의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너 취했어, 중이야. 안 취했어요. 아니, 취했어도 내가 지금 뭘 하는지는 똑똑히 알아요. 그가 내 어깨를 꽉 잡고 충혈된 눈으로 나를 쏘아 보았다. 왜 날 피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말려 죽여요? 누나도 나 좋아하잖아요. 맞죠? 거짓말하지 마요. 그날 밤 누나 눈빛이 다 말해줬잖아요. 나 너보다 10여 살이나 많아 중이야. 난 이혼녀고 내 딸이 너랑 거의 또래라고. 나는 소리쳤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것은 남은 이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세운 마지막 성벽이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그가 창밖에 빗소리가 묻힐 만큼 크게 소리쳤다. 상관없어. 누나 나이가 몇이든 과거가 어떻든 난 알 바 아니야. 내가 아는 건 내가 누나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누나 웃는 거 볼 때마다, 누나가 해준 밥 먹을 때마다, 누나 냄새 맡을 때마다. 그냥 나 혼자만 갖고 싶다고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메어왔다. 연애하는 법 가르쳐 달라고요. 난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법 따위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누나예요. 한서윤, 제발. 더 이상 밀어내지 마요. 이 서투르고 격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고백은 나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내 앞에 젊은 남자를 보았다. 그에게서 적나라한 진심을 보았다. 더 이상 단 1초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나는 흐느끼며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 손을 댔다. 기다렸다는 듯 중이가 내게 달려들었다. 그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숨이 막힐 듯 강한 포옹이었지만 더없이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가 키스했다. 그날 밤처럼 탐색하거나 망설임은 없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 온 모든 것을 담은 뜨겁고 갈망 어린 키스였다. 성숙한 남자가 자신이 갈구하는 여자에게 바치는 키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 열정에 답했다. 내일은 편견은 그 모든 것은 상관없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1500일 호 안에서 두 외로운 심장은 서로를 찾아 녹아들었다. 뜨겁고 강렬하게. 우리는 선을 넘었다. 수업으로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 그 가벼운 접촉에 중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가 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내 손을 살짝 쥐더니 갑자기 엄지로 내 손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일요일 저녁 시계가 정확히 7시를 가리켰다.
하루 종일 나는 불 위에 앉은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이건 단순한 지도일 뿐이라고 수백 번 되뇌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요동치는 심장은 나를 배신했다. 머리를 묶었다가 이상한 것 같아 다시 황급히 풀었다.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 이상은 아니야.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설렘을 억누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온매 무새를 다듬은 뒤 문을 열었다. 중이가 서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손에 짙은 레드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이거 긴장 좀 풀려고요. 그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약간의 쑥스러움이 귀여웠다. 응, 들어와. 나는 미소 지으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중이는 나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다. 깍지 낀 두 손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앉아. 우리는 익숙한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잔을 꺼내 와인을 따랐다. 고요한 공간에 와인이 잔에 차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마셔. 긴장 좀 풀고. 감사합니다. 그가 잔을 받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한 모금을 마셨다. 쌉싸름한 액체가 입안에 퍼지며 둘을 감싸던 어색함을 조금 쫓아내 주었다. 중이야. 내가 나지막이 불렀다. 네, 누나. 그가 화들짝 놀라 대답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천천히 해. 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에서 불안감은 조금 가셨다. 와인을 몇 모금 더 마시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침묵을 깨기로 했다. 그럼 시작할까? 네. 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범생처럼 허리를 곧게 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거야.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키스야. 그 단어를 듣자마자 중이의 얼굴이 목까지 빨개졌다. 너 해본 적은 있지? 내가 짐짓 태연하게 물었다. 네, 있긴 해요. 근데 잘 못해서요. 그가 고백했다. 그 솔직함에 마음이 짠해졌다. 괜찮아. 내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나는 조금 더 그에게 다가갔다. 거리가 좁혀지자 내 심장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렸다. 긴장, 불안, 그리고 죄책감 섞인 기대. 눈 감아봐. 내가 부드럽게 명령했다. 네. 중이가 눈을 감았다. 그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마음의 동요를 고발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얼굴로 다가갔다. 두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살포시 감쌌다. 내 손바닥 아래로 그의 뜨거운 살결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기울여 내 입술을 그의 입술에 포개었다. 가벼운 접촉, 부드러움. 중이의 몸이 움찔하더니 팽팽한 현처럼 굳어졌다. 나비가 앉았다 날아가는 듯한 스침이었다. 나는 입술을 떼고 그를 보았다. 그렇게 하는 거야. 부드럽게. 중이가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가 돌 던져진 호수처럼 격렬하게 일렁겼다. 다시 해볼까? 내가 조금 더 낮아진 목소리로 물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키스했다. 내 입술로 그의 입술을 지그시 누르며 이끌었다. 중이의 입술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직 서툴고 순진했지만 그는 답하려 애쓰고 있었다. 입술을 떼자 숨이 조금 가빠졌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잘했어.
정말요?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그가 물었다. 응,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을 느껴야 해. 네. 세 번째 키스는 훨씬 자연스러웠다. 이번엔 중이가 조금 더 주도적이었다. 그의 손이 쭈뼛거리며 내 허리를 찾아와 살며시 조심스럽지만 갈망을 담아 올려놓았다. 키스가 더 길고 깊어졌다. 나는 그의 온기, 남자의 향기, 그리고 그에게서 전해오는 떨림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새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열정적이며 빠르게 늘고 있었다. 한참 후 우리는 아쉬움을 남긴 채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둘 다 숨을 헐떡였고 방 안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 있었다. 누나, 중이가 내 이름을 불렀다. 감격으로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왜? 나 역시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이상해요. 뭐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요. 그가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 아플 정도로 진지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괜찮아. 당연한 거야.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심장이야말로 가슴 밖으로 뛰쳐나갈 듯 요동치고 있었다. 이성은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네. 천천히 하는 게 낫겠죠. 한 번에 다 할 순 없으니까. 그는 아쉬움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으로 동의했다. 그를 형광까지 배웅하는 내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누나. 문턱에 선 중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응.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천천히 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 다음 주에 보자. 문이 닫혔다. 침묵이 나를 덮쳤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손을 들어 입술을 만져보았다. 그의 키스가 남긴 뜨겁고 축축한 감각이 여전히 선명했다. 이게 뭐야? 당혹감에 중얼거렸다. 단순한 수업일 줄 알았다. 감정이 생기지 않을 만큼 내공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심장은 뛰고 볼은 달아올랐으며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강렬한 감정이 깨어났다. 욕망일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나약함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일이 극도로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 거울을 보았다. 48, 새 이혼녀 16살, 연하남과 키스하고 얼굴이 붉어진 여자. 정신 차려 한서윤. 스스로에게 명령했지만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떨리던 입술 서툰 손길 흔들리던 중이의 눈빛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창밖을 보니 옆집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도 나처럼 잠 못 들고 있을까 눈을 감았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다. 이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한 세기처럼 느리게 흘렀다. 그동안 중이는 오지 않았고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감정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매일 밤 그 키스의 기억은 뜨겁고 집요하게 내 꿈속을 파고들었다. 금요일 밤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밤 10시. 누구지 문을 열었다. 중이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수줍음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의 눈은 낯선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누나, 들어와. 나는 길을 터주었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 섰다.
그는 소파에 앉지 않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걱정스레 물었다. 누나.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내적 갈등이 심해 보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겠어요. 일도 손에 안 잡혀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탁하게 깔렸다. 서윤 누나, 다음 거 가르쳐줘요. 숨이 턱 막혔다.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중이야, 우리 천천히 하기로 했잖아. 알아요. 근데 못 참겠어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와 거리를 좁혔다. 제발요 누나. 그의 눈빛은 간절하고 애원했지만 소유욕 또한 가득했다. 이러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는 의지를 배신하고 가냘프게 떨렸다. 누나도 원하잖아요. 그가 다시 한 발짝 다가와 내 바로 앞에 섰다. 느껴져요. 누나도 나 신경 쓰고 있잖아요. 맞죠?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맞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중이야. 누나.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크고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나는 저항할 힘을 완전히 잃었다. 알았어.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해. 나는 타협 아니 항복했다. 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키스했다. 더 이상 탐색전은 없었다. 깊고 진하고 타오르는 키스였다. 중이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단호하게 끌어당겼다. 나도 모르게 팔을 뻗어 그의 목을 감고 그를 더 가까이 당겼다. 중이가 부드럽게 나를 소파에 눕혔다. 그는 내 위로 올라와 양옆을 짚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고 뜨거웠다. 누나. 그가 속삭이며 내 목에 입 맞췄다. 등줄기에 전류가 흘러 몸을 떨었다. 중이야.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존댓말도 나이 차이도 다 놓아버렸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고 허리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대담한 접촉에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일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가 멈춰서 물었다. 욕망이 끓어오르는 와중에도 그의 눈빛엔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받고 싶은 여자일 뿐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거친 숨소리만이 어두운 거실을 채웠다.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지막 선을 넘으려는 찰나 내 이성이 불현듯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는 헐떡이며 그의 가슴을 밀어냈다. 중이는 즉시 멈췄다. 얼굴엔 아쉬움과 인내가 가득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어색함과 달콤한 여운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누나. 응, 저 이상하지 않아요. 중이가 갑자기 물었다. 뭐가? 제가 오직 누나한테만 끌린다는 거요.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제 또래 여자들은 흥미가 안 생겨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가 깊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근데 누나는 달라요. 계속 누나 생각만 나요.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누나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진솔한 고백은 어떤 화려한 사랑의 말보다 강력했다.
내 안의 마지막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그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 젊은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이 위험한 관계에 빠져버렸음을 깨달았다. 누나 생각나요? 정말 누나를 만지고 싶어요. 중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아 내 이성을 흔들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지만 멀리 밀어내지는 않았다. 중이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우리 16살 차이야. 난 이미 늙었어. 아니에요. 그가 내 손을 꽉 잡고 깍지를 꼈다. 저한테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외로웠던 것뿐이에요. 누나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맞죠? 정말 그것뿐일까? 내가 되물었다. 그의 눈빛이 기이할 정도로 진지해져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이 두 고독한 영혼의 위로일까? 아니면 더 강렬한 감정의 불씨일까? 천천히 생각해봐요. 강요 안 할게요. 중이니까. 일어서서 옷을 정리했다. 갈게요.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중이야. 네. 우리 조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가 멈추고 내 눈을 깊이 보았다. 기다릴게요. 문이 닫혔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48, 새 여자는 평소와 달라 보였다. 붉게 물든 뺨생기 넘치는 눈. 나는 소파에 앉아 그의 온기가 남은 입술을 만졌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중얼거렸다. 가르쳐 주는 거라고 돕는 거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빠졌다.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딸의 문자였다. 엄마 잘 지내. 다음 주에 학교 쉬어서 집에 좀 갈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딸이 오면 중이는 모든 게 꼬인다. 창밖을 보니 옆집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얇은 벽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때문에 뒤척이고 있었다. 새벽 2시 옆집 물소리가 들렸다. 중이도 잠 못 드는 모양이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참 바보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바보 같은 짓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3일간의 침묵. 중이도 오지 않았고 나도 문자를 안 보냈다. 둘 다 감정과 기싸움을 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리움은 거짓말을 못했다. 화요일 저녁 번역 원고와 씨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뛰고 강한 예감이 들었다. 문을 열었다. 중이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불타는 눈빛이면 충분했다. 그가 들어와 문을 쾅 닫고 나를 와락 껴안았다. 누나, 더는 못 참겠어요. 알아. 내가 속삭였다. 오늘은 다르다. 변명은 필요 없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 깊고 간절한 키스를 나누었다. 지난 며칠간의 억눌림이 담긴 키스였다. 중이가 나를 안아 올리고 침실로 향했다. 어두운 침실 조명 아래 그가 마지막으로 묻듯 나를 보았다.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방어선을 풀었다. 그날 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렸고 작은 방 안에서는 두 외로운 조각이 서로를 찾았다. 나이 차이도 사회적 편견도 없이 오직 사랑받고 싶은 두 영혼의 융합만이 있었다. 새벽이 밝았다. 눈을 뜨니
중이가 옆에서 아이처럼 곤히 자고 있었다. 잠든 얼굴이 참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두려워했던 죄책감 대신 안도감과 따스함이 느껴졌다. 중이가 뒤척이다 눈을 떴다. 누나, 잘 잤어요. 응, 너는. 내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아침 햇살처럼 자연스럽고 행복한 미소였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만들었다. 토스트 굽는 냄새, 커피 향, 아침 햇살 냄새가 섞였다. 내가 계란을 부치는데 중이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누나, 고마워요. 뭐가? 저를 받아줘서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고마워. 내가 다시 여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줘서. 하지만 행복에는 늘 두려움이 따른다. 다음 주에 딸이 온다. 중이는 출입을 자제해야 했다. 밖에서는 낯선 이웃으로 돌아갔지만 몰래 주고받는 문자는 끊이지 않았다.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애 갈 때까지만 기다려. 48. 새해 비밀 연애는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나는 심판이라는 깊은 낭떠러지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이 학교로 돌아간 뒤 중이가 우리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꼭 잡은 채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둘 다 감전된 듯 펄쩍 뛰었다. 누구지? 내가 속삭였다. 핏기가 싹 가셨다. 초인종이 다급하게 다시 울렸다. 서윤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익숙한 목소리. 내 절친 수진이었다. 나는 패닉에 빠져 중이를 보았다. 그도 사색이 되어 있었다. 화장실로 가, 빨리. 내가 등을 떠밀었다. 중이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그의 슬리퍼를 소파 밑으로 차넣고 그가 마시던 컵을 화분 뒤로 숨긴 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수진이 들어오며 매서운 눈으로 집을 훑었다. 아, 부엌에서 뭐 좀 하느라.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았다. 하필 중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너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이상하긴. 똑같은데 뭐. 그래. 수진의 시선이 탁자에 멈췄다. 너 혼자 마신다면서 왜 맞은편에 물자국이 있어? 나는 얼어붙었다. 아까 물병을 거기 뒀었나 봐.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나 화장실 좀 쓸게. 안 돼. 내가 비명을 질렀다. 나도 놀랄 만큼 날카로운 소리였다. 수진이 돌아보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왜 화장실 고장났어? 아, 변기가 막혀서. 들어가지 마 더러워. 내가 더듬거렸다. 식은땀이 흘렀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더니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을 한번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된 순간이었다. 알았어. 수진이 가방을 챙겼다. 동창회 초대장 주러 들른 거야. 무슨 도둑 발 저린 사람처럼 왜 그래? 간다. 수진을 배웅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중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누나, 우리 죽을 뻔했어요. 그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둘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말을 잇지 못했다. 오늘의 사건은 경종을 울렸다. 누나, 중이가 침울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해요. 저 누나, 손 당당하게 잡고 싶어요. 그림자 같은 애인 되기 싫어요. 하지만 어쩌겠어, 난. 우리 제주도로 가요. 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회사에서 제주지사 발령 제의가 왔어요. 거절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우리 숨 막혀 죽어요. 같이 가요, 누나. 다 버리고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중이의 제안은 허황된 꿈 같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과거도 편견도 버리고 제주의 푸른 바다와 우리 둘뿐인 삶. 일주일간 내면의 전쟁을 치렀다. 중이를 사랑한다. 가슴 아플 만큼. 하지만 나에겐 딸이 있고 늙은 부모님이 계시고 48년간 쌓아온 안정된 삶이 있다. 사랑 때문에 이기적일 수 있을까? 모든 걸 버릴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중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마지막 날 밤 아파트 옥상에서 그를 만났다. 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중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보았다. 누나, 결정했어요. 나는 다가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 이목구비를 마음에 새겼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중이야, 미안해. 그의 눈에서 빛이 꺼졌다. 왜요? 난 못 가. 딸에겐 엄마가 필요해. 20대 처녀처럼 사랑만 쫓아 모든 걸 버릴 용기가 없어. 난 너무 많은 게 얽혀 있는 엄마이자 중년의 여자야. 중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다. 그가 내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쥐었지만 나는 빼지 않았다. 이 통증을, 이 온기를 평생 기억하고 싶었다. 한참 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은 붉었지만 차분해져 있었고 입겐 슬픈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해해요. 누나는 좋은 엄마고 책임감 있는 여자니까. 그게 내가 누나를 사랑한 이유기도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부서졌다. 누나 결정 존중해요. 내가 억지로 데려가면 나중에 누나가 후회할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자가 괴로워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 중이야. 정말 미안해. 나는 오열했다. 눈물 때문에 그의 모습이 흐려졌다. 미안해 하지 마요. 누나 잘못 아니에요. 우리 아무도 잘못 없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난 것 뿐이에요. 그가 다정하게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첫 키스를 나누던 그 밤처럼. 그럼 저 갈게요. 제주도로 가서 잘 살게요. 응, 꼭 행복해야 해. 내 목까지 행복해야 해. 중이가 손을 놓았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영혼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가 등을 돌려 옥상 문으로 걸어갔다. 그 고독한 뒷모습이 내 뇌리에 박혔다. 중이야,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가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고마워. 바람 속에 외쳤다.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줘서 고마워.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마워. 중이의 어깨가 떨렸다. 그가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고는 차가운 철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나는 사랑을 잃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되찾았다. 일주일 후 이사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다. 나는 커튼 뒤에서 1,500이 호의 짐이 실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중이는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 만나면 서로 붙잡을까봐 두려웠으리라. 후드티를 입은 그의 훤칠한 뒷모습이 차에 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옆집은 텅 비었다. 15층 복도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추억의 슬픔이 감돌았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딸과 통화했다. 겉보기엔 똑같았지만 나는 변했다. 나 자신을 더 가꾸기 시작했다. 칙칙한 옷 대신 밝은색 원피스를 샀다. 꽃꽂이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웃어주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내가 요즘 젊어지고 예뻐졌다고 칭찬했다. 그들은 모른다. 그것이 그 32살 청년이 내게 남긴 유산이라는 것을. 그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48살인 나도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갈망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아파트 입구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창가에서 책을 읽는데 전화기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는 제주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나 제주도에 유채꽃이 노랗게 폈어요. 정말 예뻐요? 사람 없이 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꽃밭 사진이 함께 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너무 예쁘다. 너는 잘 지내, 잘 지내요. 일은 바쁘지만 여기 공기가 참 좋아요. 서핑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다. 건강 잘 챙겨. 작성 중 표시가 떴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누나, 언젠가 제가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면 그리고 누나가 준비되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화면 위로 조용히 떨어졌지만 입겐 미소가 번졌다. 미래는 알 수 없다.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이것이 마지막 연락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로를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쎄, 인생은 기니까 혹시 모르지. 내가 답했다. 네, 기다릴게요. 아니면 안 기다려도 되고요. 하지만 제 첫 선생님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잘 있어, 바보 같은 내 제자.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봄바람이 풀 내음을 싣고 들어왔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가득 생명력이 차올랐다. 나는 한서윤이다. 올해 49세. 이혼했고 혼자 산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세상 어딘가에 젊음의 모든 열정을 바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남자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내 심장이 지금이든 먼 훗날이든 다시 사랑을 위해 뛸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심장이 문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올 뿐이죠.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